네, 여러분 이번 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백전사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뿌리 깊은 나무 송 작가입니다. 네, 세종대왕 같으세요? 어, 뿌리 깊은 나무 예전에 동년배죠? 네. 아, 동년배. 네, 어릴 네. 때 같이 놀고 그랬었는데, 네. 아, 지금 뭐 이게 녹화 방송인데 밖에 이제 비가 많이 옵니다. 가을 장마가 또 시작됐다고 해요. 가을 장마처럼 우리 시원한 역사 새롭게 보는 시각 손작가 TV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요, 우리가 러일 전쟁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이 러일 전쟁 이후로 국제 정세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 국제 정세와 함께 청나라가 어떻게, 왜 멸망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까요? 왕조가 끝났으니까, 네. 네, 멸망인 거죠. 멸망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러시아의 간섭이 끊어졌어요, 조선에서. 네. 그리고 중국이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되면서 왕조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우선 러일 전쟁으로 국권이 탄탈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러일 전쟁은요, 세계 역사에 있어서 네. 프랑스 대혁명보다도 더 위험한 전쟁이었습니다. 네. 프랑스 대혁명에 있어서는 그냥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사실 뭐 왕만 죽었지 네. 도로 왕정됐고 그렇죠. 민주화 이런 거 안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1년 반의 러일 전쟁을 통해 갖고는 청나라 망했죠. 그쵸? 조선 망했죠. 러시아 망합니다. 아, 네, 그렇죠. 네. 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일 큰 떡밥이었던 중국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사실 이 모든 배후에는 영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 영국이 이 중국을 먹으려고 했던 러시아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네. 러시아 자체를 분열시켜 버립니다. 왕조 자체를. 그 시기가 이제 러일 전쟁의 그 패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편 전쟁 이후에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짜낼 게 없는 네. 쉽게 말해서 계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륵이 된 중국에 대한 통치를 일본한테 이양하려고 하는 형태가 일어난 거죠. 그렇군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어차피 일본은 빚으로 올가매 놨거든. 그렇죠. 경제적으로 딱 어. 종속이 돼 있으니까. 이미 일본이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그건 전부 다 영국 돈 이자 주면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하에서 영국의 계략대로 동아시아가 분할됐었고 네. 영국의 가장 큰 당시에 경쟁 상대였던 러시아를 없앴던 영국 입장에서는 정말 맞아요. 짜릿하고 행복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손을 안 대고 거의 뭐 코를 그렇죠. 풀어버렸죠. 코를 퍽퍽 풀어버려 네, 네. 시원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중에 뒤늦게 끼어든 게 미국입니다. 러일 전쟁 직후부터 미국이 네. 물론 이제 그 당시 미국도 영국에 의한 네. 영국 자본에 의한 영향력 때문에 끼어들긴 했는데 이 동아시아 정세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네. 일본이랑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영국에 의해서 일본과 미국이 맺어지는 시기가 러일 전쟁 직후고 네. 물론 중간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네, 네, 네. 그 기간을 빼놓고 나서는 영국과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사실 요 시기 때부터 1905년도부터 네. 굉장히 공고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네. 교훈으로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도 거의 이어져 오고 있죠. 영미일 동맹. 그렇죠. 네. 그래서 이놈들은 원래부터 오래된 조직된 집단이기 그쵸. 때문에 네. 그 안에서 한국이 외교력을 펼친다고 했을 때 절대 우리 편 들어줄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카르텔과 같은 존재라는 그렇죠. 거죠. 이미 이제 너무 많은 돈관계가 오고 가고 있고 인맥이나 이게 얽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카르텔이 아주 견고하고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현재 근대에 와서 일본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동맹이 느슨해지면서 네. 이게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국가의 외교력과 자주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아보는 차원에서 네. 이 당시 상황을 네.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러시아가 어쨌든 1년 반 만에 좀 짧은 기간에 패배를 그렇죠. 인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도 조선의 간섭에서 자기들은 간섭하지 않겠다. 네. 이런 선언을 할 정도면
물리적인 외압과 경제적인 외압과 무언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뭐 전쟁의 승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극동함대, 그렇죠. 북양함대 다 이렇게 동원해서 한번 이겨보자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하신 네. 게 이 러시아 입장에서 일본한테 2번 정도, 3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극동 함대가 네. 리순에서 한번 진 네. 거. 그 다음에 육전에서 이제 봉천, 그러니까 지금의 심양 지역에서 네, 네. 육전에서 한번 진 거. 그 다음에 대만 해협, 독도 네. 앞바다에서 다시 한번 진 거. 요 3번 정도 졌는데 이게 러시아의 패망을 시킬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게 그쵸. 큰 패배는 아니었어요. 국력이 네.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파손됐다는 배들 해봤자 전체 4분의 1도 안 되고 또 육군이라고 해봐야 200만 이상의 정규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의 손실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는 떡밥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 정도 졌다 해서 포기할 그렇죠. 그 당시 네, 러시아 러시아죠. 맞네요. 네. 그 포기할 러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의외로 순순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협약을 맺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갖고 러시아는 37만 명 정도가 투입돼서 9만의 포로 2만, 그러니까 한 11만 정도의 사상이 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기고도 네. 사망자만 7만이었어요. 훨씬 타격은 심했네요. 그러니까 전체 군인이 네. 22만 명에서 25만 명 사이였는데 그중에 7만이 죽었으니까 네, 전 군대의 4분의 1이 손실을 입은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20분의 1밖에 손실을 안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정하고 복수를 하려고 그랬으면 네. 계속 해갖고 전쟁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1905년이에요. 이 러일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1월 달에 피해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1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인 네. 순간이죠. 이 러시아 혁명에 그쵸. 돈을 댔던 사람이 지난 시간에 봤던 쉬프였고 네. 여기에 대한 세력들이 영국계 유태인들이 네. 러시아 안에서 벌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왕정을 흔들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네.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밖에서 일본하고의 전쟁보다 지금 당장의 러시아의 왕조가 무너지게 생긴 거라 대외적으로 신경을 쓰기가 곤란했던 거지.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화친을 하자 전쟁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럴 때 이걸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러시아 왕 네. 짜르 입장에서는. 네. 근데 거기에 갑자기 미국 대통령 테드로 루즈벨트가 네. 내가 중재해 줄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 오면 인질로 잡든가 얘를 잡아가지고 네. 다시 역공을 펼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미국 대통령이 와서 중재를 세우니까 이거 봐라 영국하고만 친한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요. 언제 어떻게 미국까지 살았는지? 구워 삶았지?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화친을 받아들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그 발틱 함대의 괴멸 이후에 복수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 지금 내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서 억지로 원치 않는 강화를 하게 돼요. 네. 이걸 해놓고 나서 내가 지금은 강화하지만 언제 너를 한번 뒤통수를 제대로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 3차 그 혁명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네.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스탈린이 등장해서 다시 네. 소련이라는 형태로 재건을 할 때까지 이 동아시아 문제에서 완전히 배제되게 돼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러일 전쟁이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가 아니라 영미일 연합과 러시아의 전쟁을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이후에 열강들의 세력 구도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단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우리한테는 이제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렇죠. 가츠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하는 중요합니다. 네. 네. 일본의 가츠라 타로하고 미국의 육군 장관 당시 군 장관 정도였는데 네. 얘네들 둘이서 이제 가츠라 테프트라고 하는 밀약을 맺어서 네. 필리핀까지 미국이 점령하는 조건으로 조선 반도에 대한 일본의 통치를 용인한다라고 하는 지들 나름대로의 밀약을 딱 맺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선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조선 조정은 나름대로 외교를 펼쳐본다고 네. 손 벌릴 데가 없잖아. 이미
러시아 졌어. 네. 청나라 망했어. 미국에다 계속 SOS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이제 이미 밀약을 맺어놓고 우리 쪽에는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알았어. 내 신경 쓸게. 이는 일본 놈들 내가 혼내야지.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정보를 역으로 일본한테 계속 흘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제 같은 이제 일산늑약을 하기 네. 전에 이게 고종 황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교적으로 뭔가를 꾸미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오히려 미국 측을 통해 갖고 다 얻어내게 되는 거예요. 참 씁쓸하네요. 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미국 놈들은 이때부터 믿으면 안 되는 애들이었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카츠라 데프타 조약을 맺고 네. 그 다음에 2차 영일 동맹을 추가로 맺습니다. 그래서 영국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영국하고 같이 이 동아시아 네, 동아시아 세력을 규합하면서 영국은 인도는 건들지 마라. 대신에 중국이랑 한반도는 니들 마음대로 해. 네. 라고 하는 권리를 또다시 몰래 일본한테 건네주게 되는 거죠. 영국과 미국이 동아시아의 질서를 제멋대로 그렇죠. 정한 지들 거죠? 땅 아니라고 네. 제 멋대로 나눠져 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영국과 미국이 중국과 조선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 버리게 되니까 네. 일본은 노골적으로 한국을 병탄하려는 노력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포츠모트 조약 아까 얘기한 그 포츠모트 조약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한테까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일본은 러시아가 사실상 거의 다 깔아놓은 만주 철도에 관한 그 모든 남만주 전역에 깔아놨던 철도 시설에 대한 네. 권리를 전부 다 이양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열심히 공들여 갖고 깔아놓은 철도를 일본이 홀라당 먹어가지고 네. 거기에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기틀을 마련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전쟁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청일전쟁 때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안에서 싸웠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쪽 나라를 간섭할 이유는 없었어요. 네. 그 중립적인 위치에서 구경만 했어. 그리고 사실은 또 은근히 일본 편을 들기는 들었었는데, 자, 러일 전쟁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공출을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군대를 그러니까 일본군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한국에 있는 물자들을 수탈해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각 지방 관청에다가 일종의 이제 재고 관리 차원에서 뭐가 있는지, 쌀이 있는지, 뭐 나무가 있는지, 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려보냈어. 네. 그래서 얘네들이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재고를 탈탈 털어버려요. 모든 거를 전부 다 완벽하게 다 파악을 해버리는 거야. 토지라든지, 뭐 네. 가옥이라든지, 그 안에 자원이라든지, 뭐 산물이 뭐가 나는지를 완전히 다 장악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수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네. 움직이는 모든 곡물과 생산 자원들을 도소매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 상공업자들한테 줘버려요. 이때부터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자립을 할 수 없게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와 맞춰가지고 그쪽에 그 주민등록이 돼 있었던 사람들의 네. 토지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무등록 토지들을 임의로 징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네. 이제 그 합병 이후에 조선척식회사가 네, 생기지만 그 데이터를 모은 거야. 요거 임자 있는 땅, 임자 없는 땅 다 네. 모았던 거죠. 그리고 각종 자원들을 착취해가지고 이 기존에 짓고 있었던 이제 경원선이죠. 원주로 연결되는 철도를 통해 가지고 만주 쪽으로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싸우기 위해서 심양에 가서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보급하기 위한 물자들을 한국을 통해서 다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중에 우리의 행정력, 경제력, 그리고 상권까지도 전부 다 일본 애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러한 지들 나름 그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철도권을 전부 다 압류를 하게 돼요. 이게 대한민국의 철도권은 사실은 이제 고종의 네, 것이었거든. 네, 네. 왕의 것이었단 말이야. 이게 국영기관이니까. 근데 이걸 일본이 전부 다 징발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만주하고 연결될 수 있는 철도 같은 것들을 일본군을 동원해 갖고 놓으면서 네. 철도 체제를 완전히 강화함으로 인해 갖고 대륙 진출을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산항에 일본 군대가 내리면 철도를 타고 만주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을 만들고 진격 노선을 만드는 그렇죠.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 노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군인을 싣고 가고 네. 내려올 땐 일본으로 빼돌릴 쌀이나 물자들을 싣고 오면서 이른바 이제 중국과 조선에 대한 약탈이 본격화되면서 네. 일본 경제가 그나마 좀 억눌렸던 경제가 살아나는 듯한 모양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1910년에 한일 뭐 병합이 되지만 이미, 사실상 예. 이미 러일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러일 전쟁 중간부터도 탈탈 털리고 있었죠. 탈탈 털리고 있었던 거네요. 너무 네. 마음이 아프네요. 또 이렇게 역사를 돌아보니까요. 그럼 자, 뭐 화폐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거의 종속되다시피 그렇죠. 이미 이제 수탈이 되고 그 있었겠죠? 당시에 조선에 있는 화폐는 신용 가치를 잃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로 화폐가 안 쓰이고 네. 이제 그 배죠. 네. 직물들. 네.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으로 찍어낸 직물들이 쓰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찍혀 나온 직물들이 싸게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직물에 의존했던 한국의 화폐 구조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일본 은행의 은행권들을 유통되게끔 강요를 하죠. 네. 그 강요를 이제 그 받아들여서 이제 그걸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는데 처음엔 이게 의무 조항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2, 3년 후에 모든 게 이제 4년도에 처음 들어온 화폐권이 6년도, 7년도쯤 갔을 때는 한국 화폐는 이제 쓰지 않고 네. 일본 화폐만 전용으로 유통되게끔 이걸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처음엔 이 직물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직물을 풀고 그걸로 해갖고 이제 돈을 같이 풀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화폐가 공용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직물을 안 갖고 들어온 상태에서 지네가 종이돈만 찍어 갖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국내에 있는 쌀이나 이런 것들을 사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라도 갖고 들어와서 그렇죠. 갖고 가는데 네. 이제는 종이돈만 들고 와갖고 물자를 갖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쌀을 사가지고 일본에 그대로 갖고 가면 2배 이상 남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한국에 있는 쌀의 가격이 일본보다도 5배, 10배까지 올라가 품귀로 인해 가지고. 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은 사내 못 사내 하는 뭐 상황들이 그쵸. 계속 생기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네. 왕은 뭐 하나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이 제로에 가깝게 수렴을 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수많은 수탈 과정에서 이 조선에서는 무언가 저항을 해보겠다, 혹은 뭐 외교권을 다시 살려보겠다 이런 노력은 없었을까요? 이런 과정 중에 이제 네. 그 중립 외교를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에 이제 그 일본 대사관에 미국인 스티븐슨이라는 놈이 고문으로 네. 옵니다. 고문 정치.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얘가 나는 중립국 미국 사람으로서 네. 일본이 한국한테 못되게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려고 온 사람이야 라고 네. 나타난 거예요. 네, 옛날에 위안스카이랑 비슷한 경우지.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철없이 그럼 이 사람 통하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겁나게 많이 조정이 잘해줘요. 의선을 해요. 근데 얘가 일본 놈이었다는 거지. 친일파죠. 요 시기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미스터 선샤인. 네네네. 이병헌과 김태리가 김태리. 네. 한참 이제 그 드라마를 찍을 그 시기예요. 그 시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안에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친미파, 친일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나중에 안 거지. 친미파나 친일파나 똑같은 놈들이었다는 거를.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교에서.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조정의 무능함을 또 언제나 그럼요. 해결할 때는 민중이 또 나서야 되잖아요.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밥그릇 뺏어가면 화나는 게 우리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네. 우리 뺏긴 밥그릇을 찾겠다 하고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네. 의병들이 이제 전국에 생겨나기 네, 네. 시작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규모가 너무 적었다는 거죠. 일단 의병도 뭘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씨. 어? 배가 고파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네. 의병이 조직화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의병은 좀 특징이 뭐냐면 농민 부대들이 주로 중심을 이뤘었는데 예전에는 네, 네. 이번에는 양반들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많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계층은 아예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유생으로 있었거나 뭐 양반집 자제들이라든지 그나마 뭐 빈농은 벗어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진짜 나라 뺏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던 것 같아요. 나라를 뺏긴다고 생각했던 두려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걸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라도의 최익현, 네. 네. 충청도의 민종식, 이름만 들어도 네, 유명하신 분들. 경상도의 정용기 정한집 부자, 네. 그다음에 뭐 남원의 양안교, 담양의 고광춘, 광양의 백낙구, 강원도의 박장호 같은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전부 다 선비 유림 출신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 벼슬자리 못 나가니까 그렇게 된 거고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조직화는 돼 있으나 많은 사람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민병대 수준도 안 되는 거야. 의병인데 한 10명, 20명. 사병인가요, 거의? 그러니까 게릴라. 괜히 뜬금없이 와 하고 일어나서 경찰서에 불 지르고 네. 그 다음 날 서당에 가고 글리고 있는 척 글리는 척 하고 있다가 와서 조사하러 나오면 양반이 어디 그런 데를 나간다고 뭐 이런 수준이었다는 네, 거지. 네, 대신에 이제 주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분은 지금도 이제 그 의병장으로 이르면 신돌석. 네. 이 사람 이제 천민 출신이긴 했는데 기운이 뭐 엄청났다죠. 네. 막 담을 뛰어넘고 막 담을 무너뜨리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사람들 나중에 친구 손에 밀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살해를 당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병이라는 조직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치안 부재 상태에서 게릴라성 의병 활동에 그치지 않는 정도가 됐고 이런 조직들이 이제 단합을 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결국 이게 나라가 이제 그 을사보호 조약이 완전히 국권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뭐 미국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일본으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열차 타고 만주로 나가가지고 그쪽에서 독립운동을 본격화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네. 지금 TV 화면으로 보이는 사진이 최익현 선생님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중요한 건 뭐 이분들이 그 당시 의병장으로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뭐 청산리 대첩 같은 김좌진 장군처럼 뭐 이런 규모가 있는 네. 형태의 전투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조직화가 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동학 그 농민운동에 너무 많은 피해를 봤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이 똑바르지를 못하니까. 구심점이 없죠.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이래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우리 이제 이런 이분들이 결국은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고 본격적인 독립투쟁이 시작되지만 그래도 이분들 같은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병운동, 항일운동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런 분들의 활약을 이제 나중에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러일 전쟁 직후, 러일 전쟁 후에 조선은 수탈을 당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청나라는 우리보다 더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왕조가 청나라의 왕조도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러일 전쟁 직후에 이 견제 장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됐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청왕조에서 가장 크게 몰락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 조선의 사위 위안스카이죠.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진짜. 네. 그 우리나라에 이제 23살의 나이에, 네. 21살이죠, 엄밀히 따지면. 21살 나이에 우리나라에 애기 동자. 우리나라에 와갖고 총독 역할을 하면서 네. 한 10년 동안 꿀을 빨았어요. 맞아요. 이제 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부분도 있지만 당시에 그 조선의 무역들을 중국 청나라랑 연결해가지고 네. 그 무역권을 장악을 함으로 인해갖고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참 운이 더럽게 좋은 사람인 거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왜냐면 청일 전쟁이 본격화되고 전쟁이 일어날 때쯤 돼갖고 네. 이 소환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람은 이제 그 주둔군 입장에서 네.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직접 지휘하는 업무에 적합치 않다고 봤기 때문에 네. 본국으로 귀환을 시킨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리 눈치를 까고 도망을 간 건지 질 걸 아니면 진짜로 이제 그 필요한 데가 있어서 이 네. 사람을 불러들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청일 전쟁에서 미리 쏙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쟁 패배에 대한 네. 책임을 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본국으로 소환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이 위안스카이가 어떻게 청나라에서 그렇게 권력을 잡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청일 전쟁에 지고 나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서태후와 광서제가 그쵸. 전부 있었을 네, 때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쩌다가 우리가 우리 청나라가 일본한테까지 밀렸어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현대식 무기가 없어서 진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현대식 군대를 좀 키워보자. 우리가 너무 해양 이 해군에다가 네. 집중해서 남양 함대에다 이게 돈을 처발랐더니 네. 결국은 해전에서 지고 났더니 육전까지 이게 막을 방법이 없지 않냐. 이제 바다는 뺏겼으니까 우리 육군이라도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신건 육군이라고 하는 거를 창건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신건 육군을 창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신무기에 대해서 좀 그 경험이 있고 좀 머리가 깨어 있는 이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를 신건 육군의 사령관을 시켜줍니다. 사령관으로. 네. 물론 몇 명 안 됐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기존에 있는 구 병력 말고 새로운 현대식 라이플이나 뭐 포대 같은 걸로 이걸 네. 하다 보니까 군대 규모가 클 수 없었죠. 그리고 뭔가 좀 배워야 되는 놈들이니까 광동이나 산동 지역에서 있던 이른바 이제 고급 그 군관들, 우리로 말하면 육사생도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부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으로 뽑은 게 아니라 다들 어디 있는 집 자제거나 난다 긴다 하는 난다 애들 긴다 모아서 하는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좀 똑똑한 교육 좀 받은 엘리트를 갖고 이 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가 병력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네. 얘네들 마음속에는 청나라에 대한 청왕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왕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다. 서태후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약간 이제 반청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군대 안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군대들이 나중에 주둔하고 있는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해혁명을 비롯한 일종의 이제 반청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혁명군하고 합류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혁명군하고 합류를 하게 되면서 혁명 세력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조 사령관이었던 위안스카이가 혁명군하고 연결고리가 생겨버리게 되고 자, 그 권한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혁명군들을 말하자면 달래고 화친할 수 있는 이른바 총리 대신 전결 대사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그랬더니 있었는데. 새로 부대를 만든대. 그래서 네가 대장해. 그래서 네. 네, 그래 대장 할게 그랬어.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켜갖고 부대를 만들었다. 네. 근데 이 부대들을 지방으로 배치를 시킨 거야. 근데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반란군하고 합쳐졌어. 네. 그러니까 야, 너 안면 있잖아. 너 옛날에 네 부하들이잖아. 네. 좋게 투항하고 반란 세력들 그 풀고 그냥 집에 가라고 네가 얘기 좀 해. 그러면서 갑자기 무관해서 정치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사람이 약간 이런 기구화된 팔자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이건 이제 처세술이지. 네. 결정적인 배신을 때립니다. 네. 이게 뭐냐면 광서제가 이제 그 무술변법이라고 무술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무술연에 네, 네. 쉽게 말해서 자기 나름대로 서태후의 세력을 몰아내고 변법 자강 운동이라 네, 그래서 이제 국가를 다시 한번 개혁을 해보려는 운동을 일으켜요. 네. 근데 이 운동을 일으키는 과정 중에 이제 위안스카이한테 불러가지고 얘는 네가 신식군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 운동을 하면서 혹시나 태우하고 싸움이 있으면 내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서태후 편을 들다가 이때부터 광서제 편으로 돌아선 아니죠. 건가요? 처음에는 광서제 편을 드는 척 했죠. 네. 그래놓고 이 얘기를 서태후한테 갖다 꼰질러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광서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변법자강 운동을 해서 네. 내부적으로 막 상소를 일으키고 여론을 조성을 해가지고 서태후를 몰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정계 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개혁 세력들로 국가를 바로 잡아야지라고 하는 과정 중에 만일 서태후가 개기면 네. 위안스카이를 시켜갖고 가서 진압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안스카이는 서태후한테 이걸 몰래 찔러주고 네. 나중에 진압을 하러 나오라 그럴 때 진압을 안 하고 쌩을 까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광서제가 네. 이거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한 게 네. 광서제가 왕이고 서태후는 왕의 후견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이걸 하는 거는 반란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치지 내치. 네, 내가 네. 내부적으로 지금 있는 거 정리하려고 한 건데 네. 갑자기 이게 반란 세력의 일원으로 이게 몰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강요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중심이 돼가지고 이 변법 자강 운동을 했는데 수구파 대신들을 숙청을 요구하고 이 서태후의 그 직속 부하였던 예부 상서 같은 사람들을 서태후 죄가 없이 원래 그 서태후가 임명한 사람 서태후만 자를 수 있었거든. 네. 얘네들을 잘라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도성 방위를 비롯한 네. 각종 방위군을 위안스카이 군을 통해 갖고 네. 맡기기로 한다라고 이러한 개혁을 밀어붙였었는데 네. 위안스카이가 직접적으로 이제 여기에는 안 나서고 네. 지 부관을 보내요. 아. 자기 부하를 보내. 또 다른 속셈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하를 보냈는데 네. 이 부하가 결국은 이 북양 육군을 장악을 하고 서태후 편에 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압을 하라고 보냈더니 대로 혁명군을 진압을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네.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체표가 정변을 일으킨다는 게 반역을 일으킨다는 게 서태후를 축출하려는 게 반역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반역자로 몰려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체포가 되고 네. 관련 사람들이 다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광서제의 세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광서제가 빡이 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를 반드시 죽여라 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황제가 갑자기 죽어요. 아파서 죽죠. 갑자기. 아니죠. 갑자기. 독살을 당하게 네.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독살이라고 알려졌지만 네. 사실은 서태후가 보낸 그 음식을 이게 서태후가 보낸 내관들이 준 음식을 먹고 독살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독살을 통해 가지고 서태후가 죽고
서태후가 죽었대. 자, 광서제가 광서제가 죽고 죽었습니다. 서태후가 보낸 약을 먹고 광서제가 죽고 그 다음 황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위가 네, 준비가 네. 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부위가 이 광서제가 죽기 일주일 전에 네. 이미 서태후한테 발탁을 당해가지고 네. 준비를 하고 준비를 있었군요.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유, 사진에 저렇게 귀여운 아기인데 저렇게 청황조에 짐을 떠맡다니. 그래서 이 광서제가 죽은 게 러일 전쟁이 끝나고 한 3년 정도 지난 1908년 11월에 이제 이 양반이 죽어요. 독사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바로 네. 사망한 게 아니라 이게 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독 증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네. 광서제가 급하게 독일인 의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나를 치료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관을 보내가지고 광서제를 목졸라 죽여요. 이게 역사인 겁니다. 서태후가. 무섭다.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친정 내각을 꾸미려고 네. 이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다시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겠어요. 다시 서태후는? 권력을 잡아서 네. 이제 부위를 다시 황제로 앉히고 네. 자기 측근들로 새로운 내각을 꾸밀려고 하는데 네. 그럼 이 과정에서 뭐 위안스카이는 서태후가 다시 권력을 얻었으니까 본인도 이제 출세를 했을까요? 자, 이 상황에서 네. 중요한 거는 위안스카이도 서태후가 안 믿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네. 이미 이제 광서제가 죽었고 3살짜리 부위를 다음 황제로 자기가 지목을 했으니까 위안스카이는 아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부위가 황제로 발표되기 전날, 그러니까 광서제가 죽고 네. 다음 부위를 황제로 발표되기 전날 위안스카이가 서태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왕 죽자마자 그날 저녁에 찾아간 거예요. 그 다음날 네. 아침 되기 전에. 그래서 나를 그 부위의 후견인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수렴청장 그만하시고 네. 앞으로 부위 황제를 등극시키려면 나를 나를 후견인으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광서제 유언에 의해서 위안스카이는 역적이다 죽여라라는 유언이 남아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갖고 나 그거 못 해주겠는데라고 거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이거 이제 다른 역사에는 안 나오는 이제 음모론 같은 얘기인데 야사인가요? 네. 위안스카이에 의한 서태후 암살 음모입니다. 가능한- 이게 뭐냐면 광서제는 이 11월 14일 날 중독이 돼서 숨졌어요. 근데 숨지기 전까지 이 목숨이 붙어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시를 들여보내갖고 목을 졸라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시를 비롯해갖고 사망 원인에 대한 얘기들이 막 분분할 때야. 그리고 그 다음날 부위를 다음 황제로 지명해서 발표를 해버리려고 바로 이제 정권을 승계받으려고 할 때 이 위안스카이가 찾아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광서제한테서는 유해에서 비소가 나중에 검출이 됩니다. 네. 네, 독살로 확인이 되는데, 네. 자 문제는 서태후가 죽은 그 다음 날 얘가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사망을 하게 돼요. 방문하고 다음 날 서태후가 그렇죠. 죽었다는 거죠. 15일 날 서태후가 사망한 걸로 발표가 되는데 중국의 공식 역사에서는 네. 이질로 죽었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네, 죽었다고 네,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질병으로 하루 만에 사망한 거죠. 하루 만에 이게 한 방에 그나마 건강했던 사람이 간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중국에서 활동했던 에드먼드 트렐로니 백하우스, 그냥 백하우스라고 할게요. 흰집 아저씨가 있는데 이 백하우스가 자기 자서전에다가 그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광서제 죽고 난 그 다음 날 11월 15일 아침에 네. 찾아갔다는 거야. 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가 찾아가서
그러니까 서태후하고 두 명의 원로 대신 서태후 신복을 동시에 아련을 하고 퇴위하시고 집권 아까 얘기한 대로 후위의 후견인을 나를 주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태후가 이제 세 사람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 신복이었던 놈이 와갖고 정권을 찬탈하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놈들을 사형에 처해라라고 승지를 냅니다.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 사형이야? 라고 하면서 말은 뭐라 그랬는지 몰라. 네네네. 말하자면. 말하자면. 이 아줌마, 이 할머니 말 안 듣는 거 봐? 하는 마음이었지 모르겠지만 주머니에서 리볼버 권총을 꺼내갖고 3발 이상을 배에다가 복부에다가 발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차피 이게 뭐 확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역사에 남아있는 서태후의 그 살인은 아까 광서재는 비소가 검출됐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서태후는 역사에는 뭐라고 남겨져 있을까요? 이질로 죽었다고 나와 있다니까. 근데 질병으로. 근데 총상이면 흔적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흔적 자체에 대한 발표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사망했다, 연이어서 죽었다라고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 위대한 인물이 역사적 업적은 엄청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망에 관한 거는 짧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광서재는 위안스카이를 죽여라라고 선언을 했고 네. 또 원래 이제 왕이 죽으면 그 왕하고 같이 있었던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다 처벌을 받아요. 네. 요리사부터 뭐 의사, 그쵸. 그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주변 측근들이 전부 다 처리를 몰락하죠. 몰락하면서 이제 처벌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 받습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이 짓을 저질러 놓고 낙향을 해서 집에 가서 숨어 있어요. 그래갖고 야 이제 장례도 치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네가 귀향을 가든지 네. 아니면 감봉을 받든지 뭘 해야 되니까 네. 입고를 해 그러는데 나 지금 너무 통풍이 심해갖고 다리가 아파갖고 네. 못 나가겠어. 그리고 계속 개기고 집에서 3년 동안을 버티게 됩니다. 3년 동안 버티는 과정에서 아무도 위안스카이에 대한 처벌과 향후의 행적을 논의하지 않았었는지. 왜냐하면 위안스카이가 직접적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거가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근데 그 전에 어쨌든 광서재의 유언에 의해서 위안스카이를 그렇지. 죽여라라는 이제 명령이 유언이 있었잖아요. 있었지만 네.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서태후에서 지명된 부인은 3살이고 네. 그리고 모든 신건 육군 새로운 육군들에 대한 그 사령관은 이 사람인 거고 네. 그리고 실제 베이징 안에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남아 있다 보니까 괜히 얘를 들쑤셨다가 얘가 들고 일어나면 더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태후도 죽고 광서대도 죽고 없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형제들, 삼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서 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정신없이 거기에 대한 장례 절차나 그 후위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동안 얘에 대한 처벌 문제는 뒤로 멀리 흘러가 버린 거죠. 운이 좋긴 좋네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우창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 빨리 똘똘한 그 삼촌이 네. 하나 나서 갖고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쵸, 그쵸. 다음왕 얘가 누구 세우고 네. 대신은 누가 하고 이거를 빨리 끝내버렸으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잡으러 갈 건데 아직 얘 문제도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우창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이 위안스카이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서태후와 광서재 모두 사망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왕과 태후가 하루 사이에 갑자기 죽어버려서 네. 후계자에 대한 공벽이 생기는 기간이 3년 이상 유지됐었다라고 네. 이제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돼 있는데 네. 내부적으로는 이게 다 위안스카이가 그쵸. 둘을 싸움 붙이고 나중에 둘 다 배신을 때리고 네. 심지어 둘 다 죽인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청왕조의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민심과 그리고 상황이 생길 쯤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우창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이후부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중국의 공화국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자, 우창이란 지역은 지금의 우한 폐렴이 이 코비드가 발생했던 그 소름. 지역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우창 봉기를 통해 가지고 네. 왕정을 폐쇄하고 공화국을 세우기로 하는 이런 새로운 혁명 운동이 네.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네. 막상 이런 혁명을 통해 가지고 왕조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왕조 이후에 다시 위안스카이가 집권을 하게 돼요. 네. 죽지도 않네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공화국의 일대 총통으로서 위안스카이가 뽑히게 됩니다. 네. 이게 뭔 경우인가? 도대체 위안스카이는 전생에 무슨 그러니까요. 덕을 쌓았길래 네. 어렸을 때는 갑자기 친구 아빠 덕에 네. 조선에 와갖고 점령군으로 황제 같은 10년을 보내고 네. 청일전쟁 나고 나서는 왜 갑자기 새로운 신군의 사령관이 됐으며 왕과 태후를 2번이나 배신을 때리고도 네. 살아남아서 나중에 혁명군한테서 추대를 받아서 황제까지 다시 황제에 오르게 되는 어떠한 그러니까요. 그 변수가 있었는지 네. 중국 역사상 가장 운 좋았던 사나이 네. 그리고 가장 불운하고 멍청했던 혁명가 손문 이런 얘기하면 중국 가서 얘기하면 총 큰일 맞아요. 나요. 이거 유튜브예요. 이 네. 손문과 위안스카이의 연결고리 네. 그리고 손문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음. 혁명가였는지에 대한 네.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갑자기 끝냅니다, 여러분. 안녕.